오늘은 대단원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서 중단원 3단원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주제는 중국사인 춘추전국 시대와 진한제국입니다. 교과서는 30쪽부터 32쪽을 펴주면 됩니다. 먼저 춘추전국 시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합쳐진 중국의 한 시대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중국 문명에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등장했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혈연을 근거로 한 봉건제를 실시했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런데 이 봉건제는 혈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혈연의 끈끈함이 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가운데를 지키는 왕실의 말을 주변에 있는 제후 국가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는 외부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주의 동천, 즉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옮겼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제후국가들은 혈연이 점점 옅어지는 주의 왕실을 더 이상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주나라 왕실이 힘이 너무 약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던 이 주의 동천 사건은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뚝 떨어졌다는 걸 의미했고 각 지방 제후들에게 이제부터는 독립된 세력을 형성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제후 국가들이 독립된 세력을 형성해서 주도권을 다투게 되는데요. 그런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고 춘추 시대에는 5개의 힘센 국가들이 서로 각축을 벌였고 전국 시대에는 7개의 힘센 나라들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춘추전국 시대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기의 사용인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청동기에 비해 훨씬 단단하고 구하기도 쉬운 철은 만들 수만 있다면 청동기보다 압도적으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기는 청동에 비해 단단하기 때문에 농사기구로 사용하지 못했던 청동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철기는 농사에 이용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농기구가 보급되고 소의 그 등 뒤에 쟁기를 연결해서 소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땅을 훨씬 깊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쉬지 않고도 계속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각종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철이나 금속을 캐기 위한 광업, 철을 다듬기 위한 재련업, 철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업,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만드는 수공업, 이런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당연히 철기로는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이전의 청동 무기보다 훨씬 강력해진 철제 무기의 사용 덕분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춘추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자백가라는 건 여러 명의 자자가 붙는 사상가, 그리고 여러 개의 가자가 붙는 학파를 붙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자백가는 각국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제후국보다 자신들이 더 잘 살아남으려면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이 유능한 인재를 뽑을 때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각자 독립된 세력을 형성해 주도권을 다퉜으므로 주도권을 잡고 다른 나라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는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했기 때문에 제자백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백가에는 유가, 법가, 묵가, 도가 등이 있는데요. 뒤에 자자가 붙는 여러 명의 사상가, 즉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공자, 맹자, 순자가 만들어낸 유가라는 학파가 백가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의 자가 모여서 하나의 가를 형성하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으로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제자백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유교의 밑바탕이 된 유가는 공자가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던 학문인데요. 인과 예를 통해 도덕 정치를 회복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비자가 주장한 법가는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고요. 묵자가 주장한 묵가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겸해라는 그 사상이 담긴 학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와 장자가 강조한 도가는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이후 2000년간 지속되는 중국의 황제 통치 체제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진나라를 통일한 시황제는 앞에 시가 시작하다의 시자를 의미해요. 즉 중국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황제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시황제라 지은 것입니다. 원래 황제 칭호는 그 왕이 죽고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때에 있는 신하들이 이 황제를 평가해서 황제의 칭호를 황제가 죽은 다음 붙여주는데요. 시황제는 감히 신하들이 어떻게 황제인 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며 자신은 시황제, 황제를 시작한 임금이다라는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제의 다음 황제는 이세황제, 이세황제의 다음 황제는 삼세황제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진나라는 금방 멸망하고 맙니다. 시황제의 중앙집권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힘을 중앙, 즉 황제에게 모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먼저 군현제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봉건제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집권 체제를 꿈꾸던 시황제는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현을 설치해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홍동면으로 연결을 해보면 홍성군, 홍동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홍성군에 다양한 면과 읍이 있죠.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다양한 현을 설치해 모두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를 건설하였고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한 건 얼마 전에 페르시아 수업 때 선생님이 다뤘었죠. 화폐도 이렇게 다양했는데 진나라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반량전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문자도 이렇게 다양했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글자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북쪽 지방에서 말을 타고 다니던 흉노족이라는 민족이 자꾸 중국을 넘보자 진나라의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축조해서 흉노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중국의 남부지방에 있는 광둥지방과 베트남의 북부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이런 시황제의 중앙집권 정책은 중국 국호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영어 국호는 차이나인데요. 이 차이나는 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이 발음되다 보면 진나로 발음되고 이 진화가 차이나로 발음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금세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무리한 토목사업, 건축사업 등으로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 병마용갱, 아방궁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을 시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엄격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분서갱유라는 법가를 존중하기 위해 법가와 반대되는 개념의 유가를 굉장히 탄압을 했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진승 오강의 난을 계기로 각지의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배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금방 멸망하자 그 다음 나타난 한은 진나라를 이어받아 재통일을 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고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은 유고 이름은 방이었는데요. 이 유방은 기존에 있었던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을 물리치고 중국을 재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다퉜던 모습을 이용한 놀이가 바로 장기인 것입니다. 초는 초록색, 한은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장기판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한나라를 통일한 고조는 9년제를 무리하게 실시한 진나라가 그런 강압적이고 엄격한 통치 방식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9년제와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9년제를 같이 합쳐놓은 군국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군국제는 중앙은 왕이 직접 9년제로 다스리되 지방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조가 죽고 난 다음 한무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무제는 고조와는 다르게 예전에 진나라의 시황자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앙 집권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군국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확립해 그 각 지방에 있었던 국가를 담당하는 제후들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노력했고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진나라의 시황제와는 다르게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진 마음과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영토를 확장했는데 북쪽 지방에서 자꾸 중국을 넘보던 흉노족을 밀어내고 베트남 북부를 공략하였으며 고조선을 침입해 결국 고조선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국가에 돈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매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매제도는 소금, 철, 술과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국가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즉,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금, 철, 술을 국가가 판매를 독점하면 사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전매제도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담배인삼공사라는 곳에서 담배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5,000원에 모두 팔리고 있죠. 이것은 바로 담배의 판매권을 우리나라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담배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한도 결국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한 무제가 죽고 난 다음 외갓집 식구들인 외척과 내시에 해당되는 환관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국력은 쇠퇴되고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잠시 건국했지만 곧 멸망하고요. 이어 광무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뒤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만들어진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긴 한이라고 해서 이를 후한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후한 말기에 다시 외척과 환관이 정치에 개입해 사회가 혼란해지게 됨에 따라서 지방에서 중앙의 정치의 혼란을 틈타 새로운 세력들이 많은 토지를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방 호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지방 호족들이 한 나라가 쇠퇴한 다음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농민 반란인 황건적의 난이 발생을 하면서 후한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지방 호족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